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와 함께 내려앉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빗방울에 번져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지만 그 아름다움이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러나 도시의 가장 낮은 곳, 한소리가 사는 옥탑방의 낡은 창문에도 도시의 빛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무감각하게 듣고 있었다. 하루 종일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친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차가운 외풍이 스며드는 작은 방은 그녀에게 온전한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밥상 위에는 저녁으로 먹다 남은 컵라면과 2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집주인이 보낸 마지막 퇴거 통지서였다. 붉은색 글씨로 찍힌 최종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는 것 같았다. 월세가 3달이나 밀렸으니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냉정한 통보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몇 시간 전 도착한 동생의 문자 메시지를 인쇄한 종이였다. 시골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돌보며 대학을 다니는 착한 동생. 무리해서 일하다 결국 쓰러졌고 급성 맹장염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수술비였다. 당장 그녀의 주머니에는 다음 날 쓸 교통비조차 빠듯했다. 어떡하지? 소리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기운조차 없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쾅 하고 닫혀버린 기분.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던 생명의 전화, 번호를 검색했다. 누군가에게 이 절망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흐려진 시야 탓이었을까? 그녀는 마지막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소리는 다짜고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생긴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밀린 월세 이야기, 아픈 동생 이야기,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원망까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갑게 식어갔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끄는 유니콘 기업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에서 연소 CEO. 강지원의 공간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적이었다.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넓은 거실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주식 시세와 복잡한 데이터가 떠있는 거대한 모니터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숫자와 논리, 그리고 효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 화면에 뜬 것은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보통 이런 전화는 그의 비서가 먼저 필터링했지만 사적인 라인으로 직접 걸려온 전화는 드물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시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다시 울렸다. 3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떤 무례한 인간이 자신의 휴식을 방해하는지 확인하고 냉정하게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누구? 그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차에다 나오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지원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듣던 아첨이나 비즈니스적인 용건이 아니었다. 그가 들어본 적 없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절망이 담긴 목소리. 그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은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인데. 여자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지만 깊은 슬픔에 잠겨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두서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의 등을 기댄 채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이야기였다. 돈과 권력, 계산과 암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상하게도 그는 그 목소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니, 귀를 뗄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여자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색색거리는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다. 아마도 울다가 지쳐 잠이 든 모양이었다. 강지원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도, 모니터의 불빛도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전화기 너머의 작은 숨소리만이 그의 고요한 세계를 가득 채웠다. 몇 년 만이었을까.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감정에 작은 파문이인 것은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서히 전화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낯선 목소리에 잔향이 남은 침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 내리는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는 그 풍경 너머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목소리의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얼음장 같던 눈빛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비서에게 연결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방금 나한테 걸려온 이 번호 당장 추적해. 수화기 넘어. 그의 충직한 비서는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곧이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강지원은 다시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절망 속에서 그를 향해 보낸 운명적인 구조 신호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한 소리는 끔찍한 숙취 같은 창피함 속에서 눈을 떴다. 밤사이 비는 그쳤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횡설수설 울며 하소연을 하다니. 그것도 모자라 전화를 끊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다. 상대방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소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불 속에 숨어버리면 어젯밤의 부끄러운 기억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녀가 자책감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인은 집주인 아주머니. 소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받은 최종 통보가 마음에 걸렸다. 당장 방을 빼라고 독촉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불호령이 아니었다. 학생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침에 은행 갔다가 깜짝 놀랐네. 집주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격양되어 있었다. 소리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집주인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누군가 한솔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익명의 후원자 이름으로. 소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잘못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되물음의 집주인은 나도 몰라. 어쨌든 1년치 월세는 해결됐으니. 방 뺄 걱정은 말고. 학생, 혹시 어디서 큰돈이라도 생긴 거야? 라며 연신 신기해했다. 전화를 끄는 소리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동생이 있는 시골 병원이었다. 간호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동생의 수술이 급하게 잡혔다고 말했다. 소리가 수술비는 어떡하냐고 묻자 간호사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오늘 아침 일찍 한 익명의 기부자가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 한소리의 동생 앞으로 지정기탁을 했다는 것이다. 수술비는 물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전부 결제되었다고. 수호천사라도 있는 걸까? 소리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어젯밤의 절망적인 눈물과는 달랐다. 따뜻한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기적이 어젯밤의 그 전화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세상에는 아직 얼굴 모를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다. 기적 같은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동생과 할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그녀는 곧바로 구인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다. 학력도, 경력도 내세울 것 없는 그녀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한 공고가 들어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환경미화팀 신입사원 모집 공고였다. 대기업이라 급여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았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놀랍게도 합격 통보가 왔다. 소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그녀가 일하게 될 곳은 수많은 인재들이 꿈꾸는 유리와 강철의 빌딩, 강지원의 왕국이었다. 첫 출근 날, 소리는 깔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고 가슴 벅찬 설렘으로 거대한 빌딩 로비에 들어섰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최첨단 기술이 전시된 미디어 월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후원자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녀의 주된 업무는 로비와 임원실 복도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소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된 무렵 그녀는 물걸레를 이용해 로비 바닥을 다시 한번 닦고 있었다. 그때였다. 빌딩의 자동 회전문을 통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짙은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강지원이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직원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소리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입사 교육 때 사진으로 봤던 회사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황급히 구석으로 비켜서려던 순간 그녀의 발이 물통에 걸리고 말았다. 하는 비명과 함께 물통이 넘어지며 흙탕물이 그의 값비싼 수제 구두 위로 튀었다. 순식간에 로비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얼어붙은 소리와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 고정되었다.
소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날부터 회장에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당장 해고될 것이 뻔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머리 위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가에 드세요. 소리는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날카롭게 뻗은 눈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읽을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화를 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소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다시 한번 사과하려 했다. 정말 제가 부주의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지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의 늘 차갑고 흔들림 없던 눈동자의 처음으로 당황과 놀라움이 뒤섞인 낯선 빛이 스쳤다. 이 목소리, 며칠 전 한밤중에 자신의 고요한 세계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절망에 차서 울먹이던, 맑고 깨끗하지만 가슴 아프게 떨리던 그 음색. 그는 눈앞에 초라한 청소부와 전화기 너머에 절박했던 여자를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해 잠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소리는 공포감에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주변의 임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어이?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지만 강지원은 그들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여전히 소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끈질기게 걸려오던 전화, 절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 비서에게서 보고받은 익명의 기부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됐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남긴 채 젖은 구두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자신이 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눈빛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넋을 놓고 있던 소리에게 인사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한소리 씨, 맞으시죠?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같이 가주시죠. 소리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사무실에서 그녀가 들은 말은 해고 통보가 아니었다. 한소리 씨, 방금 대표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환경미화팀이 아니라 임원 전용 식당의 견습 직원으로 보직을 변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소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고를 친 직원에게 해고가 아닌 승진이라니. 그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네, 제가 왜요? 라고 되물었지만 인사팀장 역시 어깨를 으쓱하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대표님의 뜻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소리는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강지원의 그 차갑고도 깊은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 눈빛은 마치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필연의 서막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임원 전용 식당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한소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로비처럼 북적이지도 환경미화팀처럼 분주하지도 않았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곳은 늘 정적이 흘렀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회사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소리는 보이지 않는 위압감에 숨 막힐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기회에 감사하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다. 그녀의 주된 임무는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한 음료를 만들며
임원들이 사용하는 라운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보직에 배치된 첫날부터 소리는 강지원의 시선을 끊임없이 느꼈다. 그는 식당에 거의 들르지 않았지만 가끔 복도를 지나가거나 유리병 너머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면 그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다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그녀는 더욱 불안했다. 그는 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일까? 그날의 실수를 빌미로 자신을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려는 걸까? 온갖 추측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소리는 강지원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는 24시간을 365일처럼 일하는 워커홀릭이었고 그 누구의 일 처리에도 만족하는 법이 없는 완벽주의자였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어쩌다 먹더라도 5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의 주식은 독하다 싶을 정도로 진한 블랙커피와 책상 서랍 속에 간단한 에너지바가 전부였다. 직원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그의 건강을 걱정했다. 소리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을 자주 훔쳐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회사의 무서운 대표가 아니라 위태로워 보일 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한 남자였다. 깊게 펜 눈 밑에 다크서클, 수많은 서류와 모니터에 둘러싸여 고독하게 앉아있는 뒷모습, 신경질적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는 손짓,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익명의 수호천사를 떠올렸다. 그 사람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을 도와줬을 것이다. 그 생각에 미치자 그녀는 강지원에게 아주 작은 온기라도 나눠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이건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른 순수한 걱정이었다. 어느 날 소리는 큰 결심을 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강지원은 여전히 샌드위치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식재료를 이용해 정성껏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계란말이와 계절 나물 무침.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극히 평범한 집밥이었다. 그녀는 도시락을 그의 개인 휴게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쪽지 같은 것은 남기지 않았다. 그저 그가 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날 오후 강지원은 밀려드는 회의와 보고서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은 쓰렸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들어간 휴게실에서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도시락을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누가 감히 허락도 없이 자신의 공간에 이런 것을 두었단 말인가. 그는 의심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도시락을 쳐다보았다. 아첨을 위해 누군가 버린 짓일 거라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문득 도시락 용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잠시 손을 멈췄다.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익숙한 냄새였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그 순간 강지원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자극적인 외식과 호텔 음식에 길들여졌던 그의 혀끝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정성이, 온기가 담긴 위로의 맛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밥 한 그릇을 전부 비웠다. 텅 빈 속이 따뜻하게 채워지자
지끈거리던 두통도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는 텅 빈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이후 강지원의 휴게실에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작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처음처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점심시간을 은근히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곤 했다. 누가 이 도시락을 가져다 놓는지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 이름 모를 온기를 조금 더 누리고 싶었다. 이 차가운 빌딩 속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주어진 비밀스러운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야근을 하던 소리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대표 집무실의 불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지원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다. 그 모습을 본 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주방으로 돌렸다. 그녀는 온몸을 녹여주는 생강과 달콤한 꿀을 넣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만들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는 몰래 음식을 가져다 놓았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무언가를 건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가 불쾌해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지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다. 저 한솔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녀는 찻잔을 든 손을 떨며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원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피곤해 보이셔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리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의 앞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강지원은 아무 말 없이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의 소리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역시 오지랖이었나.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소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보았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그의 눈동자 속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따뜻한 벽난로의 불빛 같은 부드러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 작은 온기는 얼어붙었던 그녀의 긴장을 단번에 녹여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얼음벽 너머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을 아주 조금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의 생강차 사건 이후 강지원과 한솔이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얼음장 같던 둘 사이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누그러졌다. 강지원은 더 이상 소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와 같은 지극히 사무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 짧은 대화들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지만 소리에게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뵐 듯한 날카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자신의 집무실 청소를 소리에게 직접 맡겼다는 점이다. 그의 집무실은 회사의 심장부이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기존에는 베테랑 미화팀장이 직접 관리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일은 온전히 소리의 몫이 되었다. 이 결정은 회사 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저 신입사원에게 무슨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것이냐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소리는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찼다. 그녀는 그의 공간을 단순한 일터가 아닌 소중한 사람의 휴식처처럼 정성껏 돌보았다. 매일 아침 소리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밤사이 흐트러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로 내부를 환기시켰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릴 준비를 하고 그의 책상 위 화병에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꽃을 꽂아두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무실은 이전의 차갑고 무기질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서서히 사람 사는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지원 역시 그 변화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을 맞아주는 은은한 꽃향기와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다. 소리의 존재는 마치 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그의 건조했던 일상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강주원은 급한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고 소리는 평소처럼 그의 집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장의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세심하게 닦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거대한 원목 책상을 정리할 차례였다. 그는 언제나 책상 위를 칼같이 정돈해 놓았지만 유독 한 가지, 늘 같은 자리에 뒤집혀 있는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다. 소리는 전부터 그 액자가 궁금했지만 감히 손댈 생각은 하지 못했다. 주인의 사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청소를 하던 그녀의 팔꿈치가 실수로 액자를 툭 건드리고 말았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뒷면 덮개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사진이 밖으로 쑥 빠져나왔다. 소리는 황급히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습을 보고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행복해 보이는 강지원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의 냉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길고 검은 생머리, 맑고 커다란 눈, 누가 보아도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이었다. 소리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이토록 행복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늘 뒤집어 놓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진은 그의 가장 행복한 기억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일 터였다. 그녀가 멍하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지원이 들어섰다.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난 모양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소리와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한기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다. 소리는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변명했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소에 그 무표정한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격렬한 분노가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소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소리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누가 감히 누가 멋대로 내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포효에 가까웠다. 소리는 그의 눈에 비친 격렬한 고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청소를 하다가 실수를 했을 뿐인데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었다.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나 강해 어깨가 아파왔지만 그것보다 그의 눈빛이 주는 상처가 더 깊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는 그녀를 문 쪽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소리는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가눴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쓸어보다가 이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액자를 벽에 집어던졌다. 와장창 액자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그 파열음은 마치 소리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소리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정신없이 달려 비상계단에 주저앉은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말았다는 것. 그동안 쌓아왔다고 믿었던 작은 신뢰와 유대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소리는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곧장 인사팀으로 향하는 대신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 펜과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신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한편 혼자 남겨진 집무실에서 강지원은 부서진 액자 파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분노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지독한 후회와 자기 혐오만이 남았다. 그는 소리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었다. 사진 속 여자, 유진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그 상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의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가시는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소리를 향하고 말았다. 그는 소리에 상처받은 눈빛, 두려움에 질려 눈물을 글썽이던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슴을 애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과거의 망령이 또다시 그의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얼굴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격렬했던 감정은 잿더미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깊은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소리가 쓴 사직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단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림이 느껴지는 글씨체. 그는 그녀가 이 글자들을 써 내려가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었다. 이대로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치는 비겁한 행동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인사팀장, 지금 바로 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인사팀장이 들어왔다. 강지원은 사직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인사팀장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강지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것이었다. 이 사직서는 반려합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한소리 씨를 제 개인 비서로 발령내세요. 지금 당장. 인사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대표님, 개인 비서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자리는 강지원의 개인 비서는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회사의 모든 기밀을 다루는 핵심 요직이었다. 그런 자리에 검증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을, 그것도 어제 대표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은 직원을 앉히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강지원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결정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당장 처리하세요. 이 소식은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소리는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졸지에 대표의 개인 비서가 되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어두웠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강지원의 결정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표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비서실로 첫 출근을 해야만 했다. 이제 그녀는 좋든 싫든 매일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마주해야 했다.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집무실의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강지원은 이전보다 더 일에 몰두했고, 소리는 그런 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차를 내어가는 기계적인 업무만을 수행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사적인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소리는 일하는 틈틈이 유리벽 너머에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지친 어깨, 고뇌에 잠긴 미간, 잠시 눈을 붙일 때의 무방비한 얼굴. 그를 알아갈수록 연민은 더욱 깊어졌다. 강지원 역시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에게로 향했다. 낯선 업무에 애를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지방투자 설명회 일정이 잡혔다. 강원도의 한적한 도시에서 열리는 행사였고 강지원은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 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개인 비서인 소리 역시 동행해야만 했다. 출발하는 날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세차게 차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였다. 라디오에서는 강원 상안 지역에 기상 악화로 인한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설명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 확보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인적 드문 국도를 달리던 그때였다. 끼이익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중심을 잃고 크게 흔들렸다. 운전기사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결국 차는 갓길에 처박힌 채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신 신호마저 잡히지 않는 산골짜기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안으로 서울에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근처에 민박집이 하나 있다고 하니 우선 그곳에서 비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강지원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세 사람은 쏟아지는 비를 뚫고 겨우 작은 민박집을 찾아냈다. 허름했지만 다행히 방은 있었다. 운전기사는 다른 방을 쓰고 강지원과 소리는 어쩔 수 없이 거실을 사이에 둔 작은 방에 각각 묵게 되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에 앉아 있자니 어색함은 극에 달했다. 그날 밤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비바람 소리에 잠을 설치던 소리는 옆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강지원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문을 노크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고통스러운 기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소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지원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낮에 비를 맞은 데다 그동안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모양이었다. 그는 열에 들떠 의식조차 흐릿해 보였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대표님. 소리가 그의 어깨를 흔들자 그가 흐릿하게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애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유진아. 소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진. 사진 속 그 여자의 이름이 분명했다. 그는 지금 고열 속에서 과거의 악몽을 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소리의 마음속에 있던 서운함과 상처는 눈 녹듯 사라졌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냉정한 대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갇혀 홀로 고통받는 가여운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곧장 움직였다. 민박집 주인에게 부탁해 해열제와 물수건을 얻어왔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젖은 수건으로 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억지로라도 약을 먹였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계속해서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때로는 미안하다고 사죄했고 때로는 가지 말라며 애원했다. 소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그의 고통스러운 독백을 밤새 들으며 그가 짊어진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폭풍우가 잦아들고 강지원의 열도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지독한 악몽에서 벗어난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새 긴장했던 소리는 그의 숨소리가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댄 채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간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다 자신의 손을 누군가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 끝에 침대 옆 의자에 불편하게 기댄 채 잠들어 있는 한소리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밤새 그의 손을 놓지 않은 듯 따뜻했다. 강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맞잡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죄책감, 고마움, 그리고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복잡하고도 따뜻한 감정이 그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저 두꺼운 벽 뒤에 숨겨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이는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잠기운 어린 눈동자와 그의 깊고 진솔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지원은 그녀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채 함께 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유진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멈춰버렸는지를 처음으로 담담하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비가 갠 아침, 작은 민박집 방 안에서 드디어 그의 얼어붙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원도 민박집에서의 그 아침 이후 한소리와 강지원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는 무게감 있는 편안함이었다. 소리는 더 이상 강지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진 액자를 깨뜨리며 절규하던 그의 분노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원망과 슬픔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그를 웃게 해주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의 어둡고 긴 겨울을 끝내줄 따스한 햇살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강지원의 변화는 회사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만년설처럼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아주 가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미소는 언제나 그의 새로운 개인 비서, 한소리를 향해 있었다. 소리가 서툰 솜씨로 넥타이를 바로 매주었을 때, 혹은 어려운 전문 용어 앞에서 쩔쩔매는 귀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했다. 그의 변화는 그가 머무는 공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님, 사무실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커튼을 좀 더 밝은 색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있으면 공기가 훨씬 좋아질 텐데요. 어느 날, 소리가 용기를 내어 건넨 제안이었다. 이전 같았으면 당장 묵살되었을 말이었지만, 강지원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한소리 씨가 알아서 하세요. 그 허락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다. 자신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그녀가 들어와 마음껏 변화시키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다음 날, 그의 집무실에는 아이보리색 커튼이 걸렸고 창가에는 싱그러운 녹색 식물이 자리를 잡았다. 소리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이전의 냉기를 걷어내고 따스한 생기로 채워졌다. 어느 주말 오후, 강지원은 소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오늘 저녁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아름다운 야경에 감탄하는 소리와 달리 강지원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복잡해 보였다. 그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긴 유진이와 처음으로 데이트했던 곳입니다. 그의 말에 소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의 불안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늘 슬픈 기억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한소리 씨와 함께라면 이곳에서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픈 기억 위에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을 더 씌우는 거죠. 그의 진솔한 고백에 소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그녀를 그런 장소들로 데려갔다. 유진과 함께 걷던 한강공원을, 유진이 좋아하던 작은 서점을, 유진의 생일마다 찾았던 케이크 가게를. 그들은 그곳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좇는 대신 현재의 웃음과 이야기로 새로운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강지원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소리의 웃음소리는 더욱 잦아졌다. 두 사람의 마음은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깊숙이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연말이 다가왔다.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는 매년 업계의 모든 중요 인사를 초청하는 화려한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강지원은 파티의 호스트였고 그의 개인 비서인 소리 역시 그의 곁을 지켜야 했다. 소리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우아한 드레스와 낯선 하이힐이 어색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원의 눈빛에 담긴 따뜻한 감탄에 용기를 냈다.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젊은 천재 CEO와 그의 신데렐라 같은 비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사 내외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였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강지원이 잠시 다른 기업 총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혼자 남겨진 소리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강지원과 오랜 라이벌 관계에 있는 태성그룹의 최이사였다. 그는 위아래로 소리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다. 이거 한소리 양 아니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강 대표님 전용 식당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어느새 파티의 주인공이 다 되셨네. 우리 강 대표님 좋다. 취향이 참 독특하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식당 출신, 독특한 취향이라는 단어는 소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무엇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강지원이 차가운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최 이사를 쏘아보는 대신 굳어있는 소리에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녀의 떨리는 손을 찾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오는 온기에 소리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강지원은 자신과 소리에게 쏠린 수많은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는 최 이사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러나 지극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에 이사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옆에 선 소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강력했다. 내 사람. 그 한마디에는 소리를 향한 그의 모든 감정, 즉 신뢰와 애정, 그리고 그녀를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파티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최 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다. 강주원은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소리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놀라 눈이 동그래진 그녀의 얼굴. 그는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얼굴에 없었다. 오직 그의 현재이자 미래인 한 여자. 한 소리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연말 파티에서의 공개적인 선언 이후 강지원과 한소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경애와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강지원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소리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회사 복도를 걸었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했으며 늦은 밤에는 직접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소리는 매일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다. 그의 세상이 온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들의 행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 가장 강력한 반대는 강지원의 가족에게서 나왔다. 특히 강지원의 할머니이자 JK그룹의 대모인 윤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강지원의 짝은 오직 죽은 유진이 뿐이었다. 윤 회장은 유진을 친손녀처럼 아꼈고 두 가문의 결합을 통해 JK그룹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근본도 모르는 고아 출신의 비서 한소리는 손자의 인생에 끼어든 불순물과도 같았다. 윤 회장은 강지원을 불러 크게 호통을 치며 당장 헤어질 것을 종용했지만 강지원은 처음으로 할머니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소리 씨는 제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윤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가족의 반대만으로도 힘겨웠지만 소리의 마음을 흔드는 진짜 비극의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퇴근하던 소리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정중한 태도로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소리 씨, 저는 유진의 오빠
유태민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숨을 멈췄다. 유진의 오빠. 강지원의 과거 속 가장 큰 상처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유태민은 강지원에게 동생을 잃은 슬픔과 원망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적대감 대신 사람 좋은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며 근처 카페로 그녀를 이끌었다. 우리 지원이가 소리 씨 덕분에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늘 죽은 듯이 살던 아이였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유태민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듯한 얼굴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소리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유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는지, 그리고 강지원과 얼마나 서로를 아꼈는지. 그는 마치 행복한 추억을 회상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사실 처음 소리 씨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생 유진이와 너무나도 닮아서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유진은 정말로 소리와 많이 닮아 있었다. 긴 생머리,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특유의 따뜻하고 맑은 분위기까지. 소리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유태민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지원이는 아직 유진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유진이는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마 소리 씨를 보면서 우리 유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위로받고 있는 거겠죠. 소리 씨의 따뜻함이 지원이의 아픈 상처를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 아이 곁에서 그 아이의 상처를 잘 보듬어 주세요.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동생을 잃은 오빠의 애틋한 부탁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은 결국 내 동생의 대용품일 뿐이다라는 잔인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소리의 마음의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었다. 한 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소리는 강지원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저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그의 눈빛이 이제는 자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느 날 밤 함께 영화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든 강지원이 잠결에 그녀를 끌어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진아, 그 한 글자에 소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가 부른 것은 유진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잠꼬대였을까? 그녀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그가 자신을 데려갔던 추억의 장소들, 그것이 정말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을 재현하기 위함이었을까? 그가 자신에게 미소 지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정말로 한소리 자신일까? 아니면 한유진의 그림자일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의 서재에서 찾아왔다.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에는 강지원과 유진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앨범 마지막 장에는 강지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글귀가 있었다. 나의 영원한 햇살, 유진에게. 햇살, 강지원이 가끔 소리를 보며 다정하게 불러주던 별명이었다. 소리 씨는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햇살 같아요. 그가 했던 달콤한 고백이 순간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자신은 그의 유일한 햇살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떠나간 첫사랑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유태민이 했던 말, 진통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가 보여준 모든 친절과 애정이 사실은 죽은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발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그저 대용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의심의 그림자는 더 이상 한 소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버렸다. 강지원의 모든 다정함은 이제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미소에서는 유진의 그림자가 보였고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행복 속에 머물 수 없었다.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이 끔찍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그녀는 반드시 물어야만 했다. 자신이 누구의 대용품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것인지. 그날 밤 소리는 야근을 하고 늦게 돌아온 강지원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소리를 보자 습관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왜 아직 안 자고 기다렸어요? 피곤할 텐데. 평소 같았으면 그의 다정함에 달려가 안겼을 테지만 그날따라 소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본 강지원의 미소가 서서히 옅어졌다. 소리씨, 무슨 일 있어요?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던 가장 아픈 질문이었다. 대표님, 제가 유진 씨와 많이 닮았나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강지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을 정도로 분위기나 웃는 모습이 닮은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대답은 오히려 소리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저를 유진 씨의 대용품으로 만나고 계신 건가요? 제가 그 사람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 특별히 잘해주셨던 건가요? 제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 순간 강지원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소리가 그런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게 아니라고. 그녀는 한 소리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혀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처음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 중 하나가 유진과의 닮은 점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그는 한솔이라는 여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뿌리 깊은 죄책감과 자존심이 그의 입을 막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의 그 짧은 침묵과 고뇌에 잠긴 표정, 그것은 소리에게 긍정보다 더 잔인한 확신을 주었다. 역시 그랬구나. 소리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해주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 다음 날 강지원의 할머니인 윤 회장이 직접 소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소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는 강지원과 유진이 함께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보다시피 지원이에게는 유진이뿐이었어. 네가 아무리 그 애를 흉내낸들 너는 절대 유진이가 될 수 없어. 네 존재는 그저 내 손자의 죄책감을 잠시 덜어주는 가짜 약에 불과해. 윤 회장은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지원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너와 헤어지지 않으면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의 대표 자리와 JK그룹의 모든 상속권을 박탈하겠다고. 네가 정말 지원이를 위한다면 그 애의 미래를 망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소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의 곁에 머무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듯이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자신은 그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그의 아픈 상처를 파고드는 기생충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장 아픈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소리는 강지원이 회사 일로 늦는 틈을 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으니 짐을 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자신이 선물했던 작은 화분, 함께 맞춘 커플 찻잔, 나란히 걸어둔 외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녀는 그저 몇 줄의 짧은 문장만을 적어 내려갔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를 잊고 대표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원래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의 세상에서 걸어 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온 강지원은 불이 꺼진 집안의 적막함에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소리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헤매던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짧은 몇 줄의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손에 들린 종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이게 아닌데. 그는 텅 빈 옷장을, 사라진 그녀의 칫솔을,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녀의 베개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은 침묵이, 솔직하지 못했던 망설임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가 없는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완벽한 지옥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지키려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 전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 소리가 떠난 후 강지원의 세상은 다시 암흑으로 돌아갔다. 아니, 그녀를 만나기 이전의 공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이었다. 이전의 세상이 텅 비어 있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그녀와의 행복했던 기억의 파편들로 가득 차 그를 매 순간 찔러댔다. 집안 곳곳에 남은 그녀의 흔적, 그녀가 꽂아둔 시든 꽃, 나란히 놓여있던 찻잔,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일도 손에 잡지 못한 채 페인처럼 그녀와의 추억이 남은 펜트하우스를 배회했다. 그 지독한 상실감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은 그의 가슴 아픈 과거였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갇혀 살게 만든 상처였다. 하지만 한소리는 그의 현재이자 미래였다. 멈춰버린 그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고 웃는 법을 다시 알려주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진의 그림자 속에서 소리를 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소리라는 햇살 덕분에 비로소 유진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 햇살을 제 손으로 꺼버렸다. 회사도, 상속받을 재산도, 그 무엇도 그녀를 잃은 슬픔에 비할 수 없었다. 결심이 서자 그는 미련 없이 움직였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죄책감과 의무감의 근원, 할머니 윤 회장을 찾아갔다. 그의 등장은 JK그룹 전체를 긴장시켰다. 윤 회장의 서재에 들어선 강지원은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는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선전포고를 하러 온 한 남자였다. 할머니, 저는 소리 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제 곁으로 데려올 겁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앞에서 그 아이 이름을 또. 저는 평생을 유진이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할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소리 씨는 저를 과거에서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를 제 과거 때문에 또다시 잃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이노베이트 다이내믹스 대표 자리도 JK그룹의 상속권도 전부 내려놓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소리 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손자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주원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재를 나섰다. 그는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 가장 신이 많은 부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을 남긴 채. 그리고 그는 한소리의 인사기록 카드에 적혀있던 낡은 주소 하나만을 들고 무작정 차에 올랐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백미러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차는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길을 향해 달려갔다. 소리의 고향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강원도의 작은 상월 마을이었다. 며칠을 헤맨 끝에 겨우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소리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남긴 편지 속 원래 있던 곳이라는 문구를 되새겼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그녀의 온기가 필요한 곳일 터였다. 그는 마을 회관을 찾아가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아가씨의 가족이 최근에 이 근처로 이사 오지 않았냐고 묻고 다녔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한 노인이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농장을 가리켰다. 얼마 전에 아픈 손주 녀석이랑 할미를 모시고 들어온 젊은 처자가 하나 있긴 한데 저기 맞나 모르겠네. 강주원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차를 몰아 산길을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밭에서 허리를 숙여 묵묵히 잡초를 뽑고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한솔이었다. 화려한 드레스나 단정한 오피스룩이 아닌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햇살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늘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감내하려는 듯한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소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강주원을 보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호미가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강주원은 그녀의 몇 걸음 앞에 멈춰 섰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회사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틋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세상은 소리 없는 흑백 영화 같았는데 어느 날 밤 절망에 찬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세상에 처음으로 색을 입혔습니다. 당신이 몰래 가져다 주던 따뜻한 도시락이 얼어붙었던 내 위장을 녹여주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 뜬 눈으로 나를 간호해 주던 당신의 손길이 지독한 악몽에서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누구의 대용품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 과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의 침묵이. 나의 망설임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한 남자로서 내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제발.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절박한 고백이 바람을 타고 조용한 상골 마을에 울려 퍼졌다. 강주원의 절박한 고백은 한 소리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냉철한 대표님도 과거의 상처에 갇힌 남자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랑에 빠진 한 남자였다. 그의 눈물 속에서, 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소리는 마침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진심을 보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이자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겠다는 약속이었다. 소리의 허락의 강지원은 아이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억지로 서울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다음 날 비서를 시켜 자신의 차와 소지품은 돌려보내고 최소한의 옷가지만을 든 채 소리의 작은 시골집에 머물기 시작했다.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한 소리를 사랑하는 남자 강지원으로서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시골 생활은 좌충구돌의 연속이었다. 평생 펜대만 잡아왔던 그의 손은 호미질 한 번에 물집이 잡혔고 새벽 일찍 일어나 닭 모이를 주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처럼 느껴졌다. 그는 소리의 남동생과 함께 밭을 갈고 할머니의 낡은 지붕을 수리했다. 서툰 솜씨에 실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매일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에서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생생한 삶의 희열을 느꼈다. 소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서툴게 감자 껍질을 깎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고 저녁이면 약을 발라주며 그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져 주었다. 도시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삐걱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는 것이 그들의 데이트가 되었다. 그 소박하고 평온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강지원은 유진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소리를 만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소리 역시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자신이 대용품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로의 가장 깊고 약한 부분을 모두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모든 오해의 매듭이 완전히 풀리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사랑만이 남았다. 소리의 할머니와 남동생 역시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진심으로 가족에게 다가오는 지원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고 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강지원은 이제 제법 능숙한 농사꾼이 되어 있었고 소리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원은 소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함께 돌아가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 옆이니까. 그의 말에 소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전과 같은 냉대나 반대가 아니었다. 강지원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보이자 윤 회장 역시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소리를 만났고 꾸밈 없고 따뜻한 그녀의 성품과 손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기로 했다.
강지원은 대표 자리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의 소중함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그해 첫눈이 내리던 날, 강지원은 소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 세상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다. 강지원은 차가운 바람에 코가 빨개진 소리의 목에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다정하게 감싸주었다. 그녀의 볼을 부드럽게 감싼 그의 손이 따뜻했다. 춥지 않아요. 대표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도 춥지 않아요. 소리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강지원은 그녀의 그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하얀 눈송이들이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잠시 후 입술을 뗀 그가 소리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날 전화 잘못 걸어줘서 고마워요. 소리씨.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절망 속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작은 실수가 두 사람을 운명처럼 만나게 했고 수많은 오해와 아픔을 거쳐 마침내 완전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소리는 그의 품에 기댄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하얀 눈 세상을 비추는 진짜 햇살이 되어 그의 길고 길었던 겨울을 영원히 끝내주고 있었다.